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티처 13강 수업은 신라의 삼국통일인데 피트, 암기, 짱 억수로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원래 공부락 하는 게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들. 원래 힘든 게 공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기사항 딱 적어놓고 이렇게 보는 학생들.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수업할 때 연습을 하고 써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암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하고 요렇게 해요, 요걸로. 알겠습니까? 자, 신라의 삼국통일, 드디어 삼국통일 하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저도 크게 만족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이 동아시아의 외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형 외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립이다. 이게 남북 세력이고 동서 세력이죠. 남북 세력은 제가 노란 걸로 적어보겠습니다. 저 북쪽에 돌고리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동서 세력은 신라와 중국인데 요때 중국은 변화가 크게 있었죠. 중국 두 번째 혼란기였던 뭐였냐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가 통일돼 버립니다. 남북조 시대가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나라? 수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라가 되냐면 이제 당나라가 재통일을 이루었던 시기죠. 중국이 분열할 때는 이때 우리나라는 발전합니다. 원래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국이 분열기 때 우리 한국은 굉장히 발전하고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나오면은 그 주변 민족은 조금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5대 19 때 고려가 크게 발전했죠, 여러분들. 송나라가 들어섰지만은 고려의 실리적인 외교로 고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냐면은 초강대국이라는 수나라와 당나라는 존재는 우리 한반도에 크게 위협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598년에 여러분들 수나라가 통일하죠.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합니다. 수나라 건국은 581년인데 589년 때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고구려는 어떤 왕이냐면은 영야왕입니다. 영야왕. 우리 저번 시간에 영야왕의 업적 배웠죠. 살수대첩 신지복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실시했던 사람인데 이때 수나라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국서를 보내는데 그 국서는 뭐냐면은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로 편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거부했던 것이 바로 고구려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크게 큰 강력한 국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때 고구려가 수를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때 고구려 왕은 영야왕이죠. 영야왕이 직접 1만 명의 말갈 군사를 끌고 수나라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수나라는 통일했지만은 왕이 몇 명이 없어요. 첫 번째인 경우 수문제. 수문제 때 1차 침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30만 병력을 끌고 갔는데 자연재해로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고, 두 번째 임금이 수양제입니다, 여러분들. 양자가 들어간 임금, 요 시호가 붙은 임금들은 중국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 요 사람이 이제 2차부터 이제 4차 침입을 했죠. 자, 그래 계속 보겠습니다. 자, 612년 때 이 수양제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요때 수양제가 돌고를 점령을 하고 돌골족 추장하고 돌골의 왕을 카간이라고 합니다. 돌골의 카간과 모여서 이제 탁군이라는 동네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요때 고구려 사신이 왔죠. 고구려 사신이 온 이유는 뭐냐면은 수나라 정세가 어떤지 돌골이 왜 저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때 수양제가 탁군에 와 있던 고구려 사신에게 내년에 내가 또 한 번 여기 탁군에 올 거니까 내년에는 너희들이 너희 왕 모시고 내한테 와서 조공 바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1년 후에 왔어요. 왔는데 수양제는 탁군에 왔죠. 왔는데 고구려 사신이 안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도저히 열받은 거예요, 수양제가.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죠. 자, 여기서 터졌던 전투가 그 유명한 무슨 대첩? 살수대첩이 터졌죠, 여러분들. 이거랑 관계에 있는 분이 바로 을지문덕.
서울의 을지로가 있죠. 이 장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살수가 바로 어디였냐면 청천강입니다. 요때 여러분들 중국이 동원했던 군대가 몇 명이냐면은 113만 2,700이라고 나와있죠. 보통 제가 학원에서나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뒤에 공항계 빼라. 그럼 11만 3천 명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 수나라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냐면은 28만 8천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다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예 전투병을 의미하고, 전투병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 들어갑니까? 여기 이제 보급병이 가죠. 보급 부대는 보통 여기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추 이 숫자가 하나 떨어지죠.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행렬이 961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거죠. 하루에 몇 마씩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수나라의 수도가 저쪽에 있는 대흥성, 지금의 중국의 시안인데 여기 북경의 군대가 모였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보급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국력 낭비죠, 이거. 완전히 국력 낭비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양제가 이 113만 중에서 30만 5천 명의 군대를 따로 동원해가지고 이 별동대라고 합니다. 평양성을 직공했다가 이제 청천강에서 완전히 개 털려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살수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국력을 낭비했던 수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망해요. 수나라 멸망 원인은 무리한 대외 원정, 바로 고구려 원정, 그 다음에 수양제의 폭정이죠. 수양제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수나라의 백성의 10명 중에 7에서 8명이 농민 봉기에 가담했다고 얘기합니다. 시호에 보여있는 이 양자가 어떤 양자냐면은 하늘의 예를 어지럽히고 하늘의 명령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뭐라고 배우냐면은 여기에 아치를 붙여버립니다. 뭐치? 양아치죠, 양아치. 양아치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니나노 직거래 해가지고 대운하도 뚫고, 물론 대운하가 그 이후에는 중국 물류 수송에 크게 도움을 주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을 뭐 때문에 만들었다? 니나노 직거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618년에 어느 나라 건국되냐면은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중국 역사상 초강대국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원나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타임머신이 주어지면은 어느 나라 가고 살고 싶노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10명 중에 5명에서 6명이 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거에서 당시 쥐고 최강이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나라 그래서 어느 황제 때 가고 싶나 물어보니까 의외로 척천무 때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임금이 일대 고조 임금이에요. 이 고조 임금 때는 뭐냐면 친선 관계를 맺었죠. 그 예로 수나라가 공격했던 이 수나라 포로들을 송환했던 거 해가지고 친선 관계. 그러다가 이제 2대 임금 태종 때부터는 당나라의 관계가 이제 당과 고구려의 관계가 악화가 되버려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고구려 내부에서 크게 변동이 생기는 거죠. 642년 때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이때 고만 적겠습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왕이었던 영왕을 시해를 하고 귀족 100명을 숙청했죠.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을 왕위에 앉혔죠. 그리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보장왕입니다. 보통 우리 연개소문 하면은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책을 보면은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고구려를 구했던 구국의 영웅이라고 얘기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영유왕은 예를 들어서 당나라의 본욕도 지도를 바쳤고 당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걸 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유왕도 살수 대첩 시기에 전쟁 영웅이었어요. 수나라 군대가 육지가 온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왔거든요. 그 내호라는 장군이 평양성에 들어왔는데 이 영유왕의 유인 작전에 걸려가지고 전멸을 당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이 내호가 무사히 보급 물자를 평양성에 실어다 놓고 북쪽에서 내려도 군대를 맞이했으면 고구려 어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연개승훈이가 귀족 100명을 숙청했다. 귀족 100명만 죽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족에 딸렸던 사병이라든지 여러 세력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쨌건 간에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인해가지고 요동의 국경방어선이 드디어 뚫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642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때 백제는 왕이 의자왕이죠. 의자왕은 왕이 되자마자 신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합니다. 어디를 함락시켰냐면은 대야성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신라가 대야성 함락했다. 지금의 합천이죠. 가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여기 뚫리면은 진량이 뚫려요. 진량. 경산입니다. 진량 뚫리면 경주 뚫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리면은 신라의 국경 방어선이 붕괴가 됐다는 얘기죠. 열심히 싸워서 뚫렸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당시 대야성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품석입니다. 김품석의 마누라가 고타서고 이 고타서의 아버지가 김춘추예요. 그런데 이 김품석이가 자기 부하였던 거밀의 마누라가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거밀의 마누라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가 납치해가지고 지 마누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열받은 거밀이 백제군과 내통을 해버렸죠. 그래 떨어진 거예요, 성이. 그러면은 물어볼까요? 김품석 실수했죠. 고타서 죽었습니다. 거밀은 물론 난이 잡혀서 죽긴 죽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정치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춘추죠. 그 김춘추가 이거를 해결하러 외교적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642년 때 또 어떤 세계사적인 얘기인데 이때 당나라는 1년 전입니다만은 문성공주를 어디에 보냈냐면은 토본에 시집을 보냅니다. 중국이 정략상 주위 국가에 보냈던 공주를 무슨 공주라고 얘기하냐면은 화본공주라고 얘기해요. 이건 물론 641년 때 보냈는데 제가 왜 이때를 언급했냐면은 당나라의 후방이 있잖아요. 제가 이쪽을 공격하고 이제 등을 공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등 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토본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티베트 구원 지역에서 발행했던 국가가 토본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645년 때 당나라 태종이 드디어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그 유명한 전투가 누구냐면 무슨 전투냐면은 안시성 전투가 됐죠. 영화도 나왔죠. 안시성. 조인성이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조인성이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양만춘 역할을 했죠. 여기에 연개소문도 합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연개소문과 양만춘은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인 거는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양만춘이라는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조선시대에 그 글이 나와 있어요. 동춘당 선생 별집이라든지 열하일기에 그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양만춘을 알고 계십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당태종을 이겼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안시성이 하도 이제 안 떨어지니까 성벽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이세민이 이쪽으로 가는 뭡니까? 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흙으로 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산을 만들어 보니까 다시 목책을 세워서 높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산이 무너집니다. 이걸 틈타가지고 이제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 군대가 이제 산까지 점령을 했고 결국은 당태종 이세민이 도망을 갔죠. 여기서 고구려가 이겼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물론 고구려가 열심히 잘 싸운 것도 있지만은 이때 또 당나라의 배후를 공격합니다. 누굴까요? 토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돌궐족의 일파였던 서련타가 어디를 당을 공격합니다. 등 찔리면 안 되잖아요. 앞에 싸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도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김춘추가 외교 활동을 전개했죠. 제일 먼저 어디 가요? 고구려 갑니다. 합작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고구려 집권자 연개소문이가 안 된다 그랬죠. 너희들이 획득한 중령 이복의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금도 갑니다, 김춘추가. 그런데 요때 김춘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고구려 대신 중에 한 명 누구를 매수를 하냐면은 성도회를 매수를 합니다. 이런 참 얘를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도회가 이제 김춘추한테 뭐 얘기하냐면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주죠. 토끼 간 있잖아요. 용왕님이 병 걸렸는데 토끼 간이 명약이다. 근데 이거 충분했죠. 그 토끼가 뭐라 그랬어요? 내 간 너무 귀중하니까 집에 씻어서 보관해놨다. 가지고 올게요. 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나라가요? 일본에 가죠. 일본. 이것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 가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 나라가 당나라에 가요. 그리고 김춘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버리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갑이 돼요, 을이 돼요, 여러분들. 을이 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때는 당태종 이세민은 안시성 싸움 때 시커했잖아요. 한마디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 김춘추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백제를 지금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당과 손을 잡아서 백제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뭐 술도 마시고 국자감도 가보고 도교 행사에 참가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태종 이세민이 김춘추 불러가지고 네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648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당 연합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대동강 이남의 땅과 백제 땅을 누구한테 준다? 신라한테 주고 나머지 땅은 당나라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660년에는 어느 나라가 멸망하게 됐냐면은 줄게요. 백제가 드디어 멸망을 했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의자왕이죠. 그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에서 삼천궁녀가 막 떨어지는 장면 봤는데 그 좀 잘 좀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 그래픽이. 모두 백제 궁녀들 같습니다. 그야말로 꽃들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야말로 꽃들이 떨어지고 있구나. 백제가 바로 망했습니다만은 660년에서 663년 사이에는 백제의 무슨 운동이 발생했냐면은 부흥운동이 발생을 했죠.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복심, 도침, 어느 성에서, 주류성에서. 그 다음에 흑치상지, 백제 왕족입니다. 흑치상지는 인전성에서. 여기에 누가 도움을 줬냐면은 부여풍. 의자왕의 아들이었고 일본으로 망명가했던 부여풍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부흥운동을 전개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에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또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군대가 왔죠. 무슨 전투? 백강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이때 일본 군대가 전멸을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68년에는 어디가 망하냐면 고구려가 이번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평양성이 끝까지 잘 버텼는데 평양성 안에 있던 승려였던 신성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버렸죠. 평양성이 함락당합니다. 안타깝죠. 고구려 멸망원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연개소문의 정변 이후에 고구려 정치 혼란 또는 연개소문 사후에 아들들 간의 권력 쟁탈전, 국론 분열. 그리고 여러분 645년 안시성 전투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당나라가 작은 전투를 자꾸 해가지고 고구려 힘을 조금씩 뺀 상황이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가 망했지만 670년부터 673년까지도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안승이 뭘 세웠어요? 고구려국을 세웠다가 나중에 고구려국이 보덕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건모잠, 그 다음에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벌였지만은 이것도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교락하는 것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방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럭비공 같이 던지면 어디 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하루에 우리 우방이었던 당나라가 결국은 신라를 배신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무슨 전쟁? 나당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은 당나라의 야심이죠. 또는 당나라의 배신이에요. 조약은 얘들이 먼저 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가 뭐냐? 660년 백제를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백제 땅은 신라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무엇을 설치했다? 웅진 도덕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663년에는 신라에 계림 도덕부를 설치합니다. 그 신라의 문무왕을 계림 도덕으로 임명해버려요. 그 다음에 665년에는 신라의 왕과 백제 왕자를 만나서 서로 화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취리산 맹약이라고 얘기하죠. 당나라가 야 내가 형님이니까 동생들 모여서 너가 화해해 라는 얘기잖아요. 이 목적이 뭐냐면은 신라의 백제에 대한 의지, 백제를 점령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평양 지역에 무엇을 세웠다? 안동 도호부를 세웠죠. 여기서 말하는 도독부, 도호부라 하는 것은 당나라의 관청입니다. 당연히 여당 전쟁이 터지죠. 670년에 웅만 뺐습니다. 신라가 웅진도독부를 공격을 했고 671년에는 석성전투가 발생해요. 석성전투에서 신라가 이겼죠. 그래서 무엇을 설치했냐면 소보리주를 설치를 했고 672년 때 결국은 웅진도독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요동으로 이동을 했죠. 신라의 강력한 공격 때문에 너무나 못 살았던 당나라가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 674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은 보덕국왕이죠, 여러분들.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신라가 책봉해요. 선생님.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한 거네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당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라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나중에 안승은 신라로 편입해서 진골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675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전투? 내소성 전투. 근데 이 내소성 전투는 신라의 또 탁월함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 신락하면은 하여튼 신치호 선생님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저는 신치호 선생님 무지무지 존경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 맞고요. 그렇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도 맞고 진짜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역사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같은 동족을 물리쳤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나락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적국이에요, 적국.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내소성 전투 같은 경우는 당나라는 누가 끌고 가냐면 이근행이 돌골족 출신 장군입니다. 돌골족 북방 이국민족이죠. 그러면 군대 편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병입니다. 그것도 20만 기병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누구였냐면은 4만 보병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은 신라가 월등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평지에서 이 한 개의 기병이 보병 5명에서 7명을 상대한다고 하잖아요. 산에서는 한 개의 기병이 3명에서 4명의 보병을 상대할 수가 있는데 20만이야 됩니다. 그런데 신라가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심지어는 당나라의 수많은 말을 노획을 그 숫자가 2만 8천 몇 마리인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겼습니다. 이때 신라의 최종 비밀병기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노라는 무기가 있어요. 석공입니다. 이걸로 당나라군들 크게 괴롭혔죠. 그 다음 676년 무슨 전투? 기벌포 전투가 있었죠. 금강 하군데 여기서 이 당시 당나라의 장군이 바로 누구였냐면 설인귀입니다. 설인귀는 원래 사병이었죠. 언제 떴냐면 안성 전투 때 굉장히 떴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조금 얘기하고 언급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청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공연에서 경극이 있는데 이 경극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은 연개성문이 나옵니다. 등에 5자루의 칼을 차고 막 나오거든요. 연개성문이가 당태종 이세민을 죽이려는 찰나 이때 아까 말했던 설인기가 나타나가지고 연개성문을 죽이고 이세민을 구출해 나간다는 장면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은 검색을 하신다든지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울 거 되게 많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만 외워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완벽하게 소화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